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앙북수가 출판하고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가 쓴 세로토닌 하라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정 컨트롤에 관한 뇌과학 책입니다. 뇌과학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감정과 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있어 이 책은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1장 당신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의 일부분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위기다. 누가 이를 부인하랴. 다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의 시대. 참으로 암담한 생각마저 든다. 당장의 일자리부터 걱정이다. 이 험난한 파도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된다. 하지만 마냥 이대로 서 있을 순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억지도 부리고 무리수도 뒀다. 저돌적이었다.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았나? 이젠 현명해야 한다. 그냥 달릴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주위도 둘러보고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 위기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내 능력을 몰라주는 회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그저 그런 내 인생. 분명한 건 하나뿐이다.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흔들려도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내 안에 해결책이 있다. 문제는 그런 나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당장 변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냉철히 분석해 봐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내가 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시대를 읽는 예리한 눈도 있어야겠다. 그래야 현명한 대처법을 알 수 있다.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고, 가능하다. 해답은 우리 내부, 그 중에서도 내 속에 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미리 대비하고 유연성 있는 창조적 변신.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 그게 습관이라는 괴물이요, 성격이라는 약점이다. 결벽증, 완벽증, 옹고집, 소심함과 공포증, 경직성. 이런 성향의 성격을 정신과에선 강박증이라 부른다.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 딱한 사람이요, 딱한 성격이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나의 오랜 정신과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교도소 상담의로 일하면서 그의 기구한 운명을 들어보노라면 이 결론을 통감하게 된다. 순간의 충동을 못 참아 주먹질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기구한 운명은 막을 연다. 별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 경찰서 유치장을 몇 차례나 들락거려도 그의 주먹질은 그치지 않는다. 물론
그때마다 뼈저리게 뉘우친다. 하지만 그건 잠시. 풀려나면 또 종래에는 폭행, 살인으로 종신수가 된다.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 없는 신문기사에 아연실색한다. 부부싸움 끝에 제 집에 불을 지른 사람, 날이 덥다고 길 가는 여자를 칼로 찌른 사람.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그의 몹쓸 성격이 빚어낸 비극이다. 더욱 딱한 건 성격 탓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일체의 법적 관용이 없다는 점이다.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정신병과는 달리 멀쩡한 정신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법의 논리다. 물론 그건 사실이다. 주먹질하면 사람이 다친다는 건 알고 있다. 문제는 알면서도 순간의 충동을 조절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성격 탓에 정신과적으로 성격적 문제를 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성공도 성격이 만든다. 꼭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성격 탓에 손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신경질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의심증, 까다로운 성격, 끝이 없다. 정신과적으로 분류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성격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인관계상의 문제도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세월과 함께 그 사람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면 그럭저럭 사는 대부분의 소위 보통 사람이 된다. 당신은 어떤 성격이고 싶은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기 성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불만이면 어떤 점 때문인가? 이렇게 성격에 대해 길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성격과 사회적 성공, 인간적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90% 이상이 자기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불만이 제일 많은 부류는 내성적 성격이다. 성격 때문에 발표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캄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줄저 배짱으로 삽시다를 쓴 이유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외향적이어서 사람들로부터 까분다, 경솔하다, 못 믿겠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내성적이어서 고민, 외향적이어서 또 고민이다. 이게 성격의 정체다. 성격은 양날의 칼이다. 누구든 자기 성격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성격은 어떤 것일까? 어떤 성격이어야 정신적으로 안정감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드는 의문이다.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약하면 성공하는 성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다. 집념이 강하되 유연성이 있다. 자기 절제나 조절을 잘한다. 주의 집중이 잘 돼서 일에 몰두한다. 신뢰하되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다. 대인관계가 좋아 폭넓은 인맥이 있다.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유머 감각이 있다. 매사에 감사하며 밝고 긍정적이다.
이런 성격을 갖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천재지변 아니면 운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성공은 외적 요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만 인간적 행복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해도 그만한 실패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실패는 했지만 몸이 건강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녕 행복하다. 이상적 성격의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바로 세로토닌 성격이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이 책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세로토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성공적 성격이요 행복의 길이다. 이제 성공도 성격이 만든다는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세로토닌이 곧 행복이라는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성격의 기본은 타고난다. 우리는 이것을 체질 혹은 소질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게 성격으로 정착되기까지는 후천적인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천적 노력으로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시간이 걸린다. 며칠 사이에 이뤄지는 성격 교정이란 없다. 일상생활을 통해 꾸준한 노력으로 서서히 몇 년에 걸쳐 개선되는 것이 성격의 본질이다. 마음을 결정하는 3가지 뇌내 물질. 성격은 타고나는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기질이 유전적 요인인지에 대한 DNA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럼에도 몇 가지 유전적 요인은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뇌내 물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뇌 속에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물질이 있다. 이를 뇌내 정보 전달 물질 혹은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줄여서 뇌내 물질이라고 한다. 50여 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분비되는 물질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온몸 세포의 반응이 달라진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물질 3가지부터 알아보자. 우선 도파민, 호기심이 왕성하며 새롭고 기이한 것을 추구한다. 새로운 일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며 겁없이 뛰어든다. 2번째, 세로토닌. 작은 위험이나 해로움에 민감하다. 위험을 회피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다소 소심한 면모를 보인다. 3번째, 노르아드레날린. 즉흥적이며 충동적이다. 적극적이지만 공격적으로 되기도 한다. 신경세포 속 작은 주머니엔 전달물질이 1가지씩 담겨 있는데 자극이 오거나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에 해당하는 소포막이 터져 특정 물질이 분비,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다.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를 거쳐 다음 뉴런으로 릴레이되어 이윽고 온몸 세포에 지령이 전달된다. 입시 발표를 보러 간다. 불안, 초조하다. 불안 물질 노르아드레날린 소포가 터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어
온몸 세포에 퍼지면 침이 마르고 팔다리가 떨리는 등 온몸에 불안 반응이 나타난다. 그런데 다음 순간 와 합격이다. 즉각 환희물질 엔도르핀 소포가 터진다. 팔을 치켜들고 껑충껑충 뛴다. 이런 변화는 불과 0.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물질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물질이 터져나온다. 같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좋아 깔깔거리는데 어른은 저질이라고 신경질을 낸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좋은 영화란 관객의 감동 소포를 터뜨릴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잘해야 명감독, 명배우이다. 못하면 막을 내릴 수밖에. 감동 없는 영화를 누가 보겠는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잘 터진다. 그만큼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에선 이를 감정 역치라고 부른다. 이게 낮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소포가 잘 터진다. 개그맨에겐 이걸 잘 낮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번 폭소를 터뜨려 놓으면 다음은 절로 웃는다. 그만큼 감정 역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게 된다. 이건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한번 터지면 계속이다. 가랑잎만 굴러도 깨르륵 대는 여자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라. 뭐가 그리 좋은지. 행복이란, 그리고 즐거움이란 먼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무엇이 내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은 알려진 것만도 50종이 넘지만 소위 마음을 연출해내는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 세 가지 모두 화학 구조식도 비슷하고 같은 각성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질이나 양에선 아주 다르다. 가령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적당히 기분 좋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녹놓듯 풀린다. 이게 세로토닌 상태이다. 여기서 끝나면 축복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한 병, 두 병으로 넘어가면 고성방가에 호기를 부리기 시작한다. 겁도 없고 말도 함부로 내뱉는다. 책임도 못 질 일에 큰 소리를 친다. 객기도 나온다. 이게 엔도르핀 상태다. 그래도 여기까지라면 백보 양보해 줄 수 있다. 술꾼들은 이런 기분을 맛보기 위해 또 한 잔 중독으로 넘어가는 기점이다. 진짜 골치는 그 다음이다. 만취가 되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더러 말에 논리도 없다. 괜한 일에 시비를 걸고 쌍소리를 해댄다. 재떨이가 날아가고 술상을 뒤엎는다. 이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상태가 노르아드레날린 상태다. 이 세 가지는 현대인의 성격이나 사회병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며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다. 이 3대 신경 전달 물질의 출발점은 뇌간에 있다. 인간의 각성 수준, 활동 수위 등 기본적인 생명 리듬 운동을 관여하는 뇌간에 이들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신경은 또한 그 가지를 뇌 전체에 뻗치고 있으며 특히 전두전야와 변형계에 집중돼 있다. 이 체계가 마음의 현 주소다.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 뇌관 좌우의 청반액의 대칭으로 있다. 비상시 자극을 보내는 출발점이다. 편도체를 자극해 위험에 대비하게 한다. 그리고 전두전야로 하여금 적정한 긴장을 시킴으로써 작업이나 과제 수행 등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을 작업뇌라고 부른다. 단, 과잉되거나 과열되면 일을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역기능이 문제다.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 둘째, 도파민 신경은 뇌간의 좌우 선조체에 분포되어 있다.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과 보수를 기대하게 한다. 이게 클수록 흥분이 된다. 이를 학습뇌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럴 때 전두전야의 의욕중추가 자극된다. 문제는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이다. 셋째, 세로토닌 신경은 뇌간의 중앙 봉선액을 따라 정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 균형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면서 전두엽의 공감뇌를 이루는 중추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은 신경의 위치만 봐도 그 조절 기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로토닌은 생명 중추에 분포되어 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리듬 운동 영역에 걸쳐 있고 그 신경가지는 온 뇌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뇌 전체의 기능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세로토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세로토닌과 전두엽이다. 해서 이 둘의 관계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전두엽과 세로토닌은 뇌 구조상의 위치나 기능에서 대극을 이룬다. 하지만 습관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편도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의 삼중 구조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전두엽, 심피질, 인격, 편도체, 변형계, 공격성, 세로토닌, 뇌간, 본능적. 이러한 구도를 볼 때 전두엽과 세로토닌은 아주 대극적이다. 전두엽은 인간 뇌의 최고 사령부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뇌간은 파충류 내의 본능적 행위를 담당하는 저금뇌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는 공격적인 편도체를 포함한 세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가령 가족과 함께 단란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세 기관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모두 만족스럽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편도체는 앞다퉈 먹으려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도 물론 찬성이다. 문제는 전두엽. 좀 참으라고 한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물론 세로토닌 신경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서 절제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먹을 게 충분할 때의 얘기다.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게 조절하는 차원이지 먹을 게 모자랄 때도 절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세로토닌 신경의 한계다. 여기서 체면, 인격, 절제 등 전두엽의 고등 기능이 발동하게 된다. 세로토닌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뇌와 장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본서에선 주로 뇌내 물질만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뇌내 물질 중 세로토닌은 한마디로 본능적인 활력의 원천이 되는 기능을 한다. 1950년대 혈액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름의 유래도 혈청이 혈관을 긴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세로토닌으로 되었다. 그 기능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정신과 임상에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치료제로 쓰인다. 우울증 치료제로 SSRI라는 약을 처방한다. 이는 세로토닌을 뇌내 시냅스에서 선택적으로 올려줌으로써 항우울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신과에서 이 약제가 쓰이는 병으로는 우울증을 비롯해 강박증, 충동 폭력성, 섭식장애, 중독, 공황장애, 만성 피로 등이 있다. 이들 증상은 신경증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모두가 세로토닌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세로토닌 부족이 불러오는 비극. 지금 지구촌은 온갖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각종 중독 증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현대인의 세로토닌 결핍증에서 온다는 게 뇌과학계의 충격적인 보고다. 현대는 가히 노이로제 시대. 이것만 봐도 왜 지금 세로토닌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하리라. 좀 더 넓게는 이 물질이 범세계적인 사회 정신병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세로토닌을 활력의 샘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사회 병리 차원에서 보면 폭력, 중독, 양극단으로 치닫는 뇌의 폭주 등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세로토닌만 적정량 유지된다면 개인은 물론 범세계적인 폭력, 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걸까? 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 한 권의 책으로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정신병리가 해결될 순 없다. 하지만 세로토닌을 통해 상당 부분 호전된다는 사실이 많은 정신과 전문의의 연구 결과로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사회정신의학, 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연의학 캠프를 운영해 본 경험자로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엔도르핀은 행복물질이 아니다. 우리는 엔도르핀을 행복물질로 알고 있지만 그건 큰 오해다. 우선 엔도르핀은 강력한 쾌감을 동반하지만 문제는 중독성이다. 엔도르핀이 가져다주는 절정의 환희나 격정적인 순간이 우리 일상에서 늘 있을 순 없다. 이게 문제다. 이 기분이 오래 지속될 수도 또 자주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을 기대한다. 충족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행하다. 이게 엔도르핀 금단 현상이다. 마약, 도박, 술, 무엇이든 좋다고 자주 하면 중독이 된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은 뇌과학적으로 자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더 큰 것, 더 오래, 더 자주를 요구한다. 거기다 광고업계의 집요한 세뇌까지 설상가상이다. 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엔도르핀이 한국 사회에 회자된 것은 불행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를
행복 물질로 소개한 것은 절제를 모르는 우리 국민성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행복 물질은 엔도르핀이 아니고 세로토닌이다. 연인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는 그 격정적인 순간은 환희이지 행복은 아니다. 포옹이 끝나고 숨을 고른 후 햇볕 잘 드는 창가에서 두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는 순간 그제야 아련히 밀려오는 기분, 그게 행복이다. 행복의 물결은 너무 가늘고 부드러워서 차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이제라도 곧 부서질 것 같은 가벼운 불안과 함께 오는 게 행복의 본질이다. 실제로 사랑이 깨지기 쉬운 것도 그래서다. 사랑과 행복은 우리 삶에 생기와 의욕을 가져다 준다. 온통 세상이 핑크빛이다. 가벼운 설렘과 흥분, 이게 세로토닌 상태다. 고맙게도 이런 잔잔한 감동은 사랑 말고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엔 중독이 없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허탈감이나 금단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세로토닌의 신비한 작용이다. 넘치지 않게 스스로 조절하는 자가 수용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젠 격정이 아니라 차분한 세로토닌의 시대라는 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독일의 극작가 헤벨의 명언을 기억하자. 행복은 작은 새처럼 붙들어 두어야 한다. 부드럽게 살짝. 새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면 기꺼이 그 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